논리 및 논술 정보 컴퓨터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요, 컴퓨터 사이언스 필드에서의 저의 학문적인 경험들을 평가해 볼 것입니다. 러닝, 티칭, 테스트, 크리에이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각각의 경험을 제시하고 이 수업에서 배운 방법들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러닝과 관련한 경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 겨울 1학년 겨울방학 때 들었던 머신러닝 기초 강의입니다. 당시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가 핫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강의를 찾아보던 중 해당 강의가 쉽고 친절하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인터넷의 긍정적인 강의 후기를 읽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룬 두 가지 케이스 중 오른쪽 그림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크리에이터의 지식을 익히고 학생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형태에 속합니다. 제가 당시 학습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학습자인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면 1학년이었던 저는 파이썬이나 C 언어 외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용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고 영어 실력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한글 자막이 없이 영어로 제공되는 강의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8분짜리 영상 하나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4시간 이상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강의를 끝까지 수강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었습니다. 왜 학습을 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었을까를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이 왼쪽에 있는 Valuable Basis 표에서 CS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Logical Clarity가 100%여서 체계만 가지고 바닥부터 하나하나 따라간다면 이해 못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배웠는데요. 여기서 저는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했음을 바로 느꼈습니다. 제가 중간에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중간 단계를 잘 모르는 상태로 바로 위에 있는 단계를 학습을 하게 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습한 강의가 머신러닝의 기초에 대해서 얕게 배우고 있고 수학적 개념이나 프로그래밍 또한 거의 배제되어 있어서 특정 토픽에 깊게 파고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왜 머신러닝이 생성되었는지부터 살펴보면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어떠한 패턴을 읽기 위해 처음 등장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빅데이터의 등장, 처리 속도의 증가, 노동 효율의 한계 등이 발생했습니다. 머신러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50년대 IBM에서 체커플레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 보드의 위치를 기록하고 이것을 보상 기능의 가치와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후에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패턴 인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모델들, 많은 알고리즘들의 역사가 있는데요. 모두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개선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 흐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탄생하고 정확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였습니다. 효율적인 표현 1로 넘어와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왜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용자가 알고리즘에 많은 데이터를 공급하면 분석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이나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표현 두 번째로 넘어와서요.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적합한 모델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에 의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확실하게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효율적인 표현 1에서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었고 디자인 필로소피에서도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점점 더 정확도를 높이고 각 상황이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경험과 비교해서 이번에 학습 경험을 서술해보자면 확실히 이전에는 재미있겠다라는 마음만 있을 뿐 배움의 목적이 없는 상태로 무작정 일단 학습을 시작한 반면에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이 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학습을 진행했고 이전에는 이해를 한다 라기보다는 머리에 넣는다 라는 느낌이 강했고
선생님이 따로 언급을 하거나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부분을 바텀업 방식으로 무작정 따라가면서 부분적인 것들은 약간씩은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분적으로는 바텀업 방식을 챙겨가긴 하되 전반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으로 가져가면서 현재 이해하는 정도와 상태, 그리고 이후에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동안의 전공 공부를 통해서 영문서를 많이 접하면서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티칭과 관련한 경험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가할 과목은 이번 연도 초에 들었던 컴퓨터 아키텍처와 관련한 수업입니다. 이는 졸업을 위해 전공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수강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식 체계가 어떻게 창출되었는지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고 그 체계를 몇 분 동안 언급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만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딱 이만큼의 목표치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목표만 있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로지컬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은 점들이 모여서 삼각형이 되고 별이 될 때까지 그 스텝업을 하면서 빌딩업을 하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로지컬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셨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뭔가 더 중요하니까 더 찾아보라 라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로지컬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복잡한 것을 책에 있는 그대로 복잡한 대로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지식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책에 나온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왜 배워야 했는지에 대해서 해당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아마 바로 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숲과 나무의 그 연속적인 연결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이 수업에서 나무에 대한 언급은 정말 많았지만 숲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것이 학생이 알아서 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혼자 과목을 공부하면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왜 나무들이 그 구성 단위들이 꼭 필요하고 숲이 되었을 때 숲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도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웠지만 그 나무를 모아서 숲을 보고 그 숲의 의미를 찾는 것 또한 학생들이 개개인이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강의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강의에서 사용된 교재와 똑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가장 앞부분에서만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듯하다 뒤에서는 모두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 논리와 논술 수업에서 배웠던 것처럼 티칭을 산에 오르는 과정에 비유하자면 선생님은 앞서서 올라가고 학생은 그저 따라갔습니다. 아무도 왜 올라갔는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가는 중에도 그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면서 이끌지 않아서 중간에 학습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해 단계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와 관련한 학습 경험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강의와 같은 컴퓨터 아키텍처 관련한 강의입니다. 사실 이 시험을 치르면서 뭔가 많이 힘듦을 느낀 것은 아닌데요. 강의에서 사용된 교재나 기타 관련 교재의 책들의 연습 문제를 그대로 냈기 때문에 사실 성적은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문제를 풀면서도 성의 없는 문제 출제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티칭에서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서 어쩌면 테스트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지식 체계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은 없었고 당연히 로지컬 매니플레이션 빌딩업이 일어날 때 그 핵심적인 처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도 평가하는 문항은 없었습니다. 왜 이 지식 체계가 생성되었는지는 사실 문제에 기술이 되어 있거나 혹은 평가 대상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숲과 나무 사이의 연속적인 연관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각각의 나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나무와 또 다른 나무를 섞은 문제가 나왔었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숲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문제를 풀면서도
숲을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는 각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부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부 구성 요소가 왜 필수적인지, 전체적인 숲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들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었습니다. 러닝이나 티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연히 학생들이 그들의 포텐셜을 충분히 끌어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장소의 제약은 없었고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 주어졌습니다. 종이에 답을 적는 필답고사 형식이었고 학생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오픈 퀘스천은 아니었습니다. How나 Why에 대한 모든 지식 체계를 총동원해서 답을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따라서 나만의 답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교재나 관련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내서 실제로 컨닝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평가를 대체하기 위한 효율적인 테스트 포맷을 만들면서 이 평가 항목을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선 이번 논리와 논술 수업에서도 중간평가 때 제시된 문항이었던 왜 이 주제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어떤 평가를 하게 된 날이 온다면 물어볼 것 같아서 위에 기재하였고요. 컴퓨터 아키텍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플립플랍의 동작 원리를 레치와 클락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철학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방향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플립플랍과 그리고 전체적인 숲과 나무를 연결시키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를 출제하게 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랩탑 등 한 종류의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원하는 제조회사를 선택한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출시된 5개의 연속적 모델들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분석하여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라.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에 있는 질문은 교수님이 예시로 보여주신 컴퓨터 특강 과목의 기말고사 문제에서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평소 관심이 있었던 특정 회사의 모델들을 5개 이상 조사를 해본다면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고 다 다른 독창적인 잡을 제시할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의 포맷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PPT 파일을 만들고 15분 내에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교수님의 IoT 강의 크리에이션과 관련한 평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라잉 업 크리에이션이자 워킹 업 크리에이션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위치해 보았고요. 아마 플라잉 업 크리에이션으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논리를 챙겨가는 과정에서 워킹 업 크리에이션처럼 구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단계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면서 그 이유나 흐름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워킹업 크리에이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강의의 서두 부분에 코비드-19 종식을 목표로 하는 IoT를 만들자 그리고 전반적인 컨버전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플로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두 가지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 보였고 그 두 가지 목표를 들었을 때 워킹업 크리에이션보다는 아마 플라잉업 크리에이션으로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아서 플라잉업 크리에이션이 좀 더 예스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능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반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능이 좋아지면서 다른 요소에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인데 뭔가 계속해서 든 생각은 이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이론이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였습니다. 물론 치밀하게 고려한 많은 조건들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수업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지 같은 것들의 부분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성을 보이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사실 위와 같은 답변이었는데요. 이게 이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시간에 제시된 조건들이 모두 맞아야 그 케이스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어떤 실험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성에서 어긋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수가
인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기를 본인이 들고 다니지 않거나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차나 오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특성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론이지만 기존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다른 나라들에서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진행된 예시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교수님의 IoT 강의 프레젠테이션과 관련한 평가입니다. 강의는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과 관련한 상황, 역학조사 방식이나 방역수칙의 한계를 설명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코비드-19 종식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질문에서도 보았듯이 해당 강의는 모티베이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션과 관련한 평가에서 보았듯 성능의 효율성, 일반성, 독특성을 어느 정도 다 설명하고 있고, 이후 전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는 이해의 단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동기로 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고 어떤 솔루션을 내놨는지 우선 설명을 한 뒤에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솔루션의 디테일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성이 편안한 이해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션과 관련 없는 사람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현재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사진, 도표, 플로우, 다이어그램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내용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서 모두가 이해가 가능하다고 느꼈고요. 발표 구성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강의를 들음과 동시에 이해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하고 발표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